이혼 4년 차, 출장길에 문득 전장인 장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마주한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서연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4년. 저는 마치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기계처럼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로 달려가 회의와 프로젝트에 치이고 컴퓨터 화면 위에서 춤추는 숫자들과 씨름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텅 빈 고급 오피스텔이 차가운 침묵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38의 박민준. 저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대형 건설사의 프로젝트 팀장, 값비싼 외제차,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제게는 오직 한 가지 가족이 없었습니다. 한때는 제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제게는 서연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무언가 말하는 듯한 눈을 가진 다정했던 여자. 하지만 저는 그녀를 잃었습니다. 저의 무심함과 강철 같은 논리로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 다 우리 집 때문이야. 당신 편하게 살게 해주려고 돈 버는 거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책임이란 그저 두툼한 월급 봉투와 생활비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결혼 생활에는 온기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시간이, 화려한 파티보다 함께하는 저녁 식사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부산에서의 회의는 예상보다 늦게 끝났고 마침내 새로운 프로젝트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거래처 대표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박 팀장님.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부사장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겠네요. 저는 수천 번은 연습했을 법한 비즈니스용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프로젝트 팀장의 미소. 하지만 회의실 문이 닫히는 순간 제 얼굴의 미소도 지쳤다는 듯 사라졌습니다. 피곤함, 제가 유일하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밤 8시가 다 되어 부산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여름 소나기가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운전석 유리에 번지는 물줄기를 닦아냈습니다. 차 안에서 늘 틀어놓던 연주곡이 오늘따라 유난히 슬프게 들렸습니다. 저는 텅 빈 머리로 고속도로 위를 무작정 달렸습니다. 오늘 저녁은 뭘 먹을지 생각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아마 또 라면을 끓이거나 배달 음식을 시키겠죠. 차는 하염없이 거리를 삼켰습니다. 한 나들목을 지날 때 우연히 전주 20km라고 쓰인 녹색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전주, 전 장인, 장모님이 계신 곳. 저도 모르게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벌써 4년이나 지났습니다. 서연과 남남이 된 후로 단 한 번도 두 분께 안부 전화조차 드리지 못했습니다. 찾아뵙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죠. 부부였을 때는 거의 매달 서연을 데리고 이곳에 왔습니다. 아늑한 단독주택과 김은숙 어머님의 인자한 미소, 그리고 서정훈 아버님의 차분하고 지혜로운 모습이 있는 곳으로요. 제가 아직 평사원일 때 예쁜 여자친구였던 서연의 부모님께 처음 인사드리러 왔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덜덜 떨고 있었죠. 그때 아버님께서 먼저 다가와 철골 구조에 대해 물으시며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아버님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이야기하셨고 덕분에 저는 주눅 들었던 마음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언제나 제 밥그릇에 반찬을 산더미처럼 쌓아주시며 당부하셨습니다. 서울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잘 챙겨 먹어야 힘내지. 주말마다 내려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두 분은 저를 친아들처럼 아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뭘 했을까요? 저는 두 분의 딸을 아프게 했습니다. 두 분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이 밤마다 소리 죽여 울게 만들었습니다. 차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 표지판 앞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직진할 것인가,
빠져나갈 것인가. 직진하면 서울의 텅 빈 집과 내일의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빠져나가면요. 어디로 가죠? 두 분 댁에요. 무슨 자격으로? 전 사위라니. 생각만 해도 씁쓸하고 민망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를 보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결혼에 실패하고 딸을 고생시킨 놈이 이제 와서 뻔뻔하게 찾아왔다고 여기실까요? 아니면 저를 외면하고 원망의 눈초리로 바라보실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저를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리움, 제가 스스로 내던져버린 가족의 온기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지난 4년간 성공의 정점에 서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다시 찾지 못했던 진정한 따뜻함에 대한 그리움. 차의 속도가 점점 줄어들었고 깜빡이를 켰습니다. 저는 핸들을 돌려 고속도로 출구로 향했습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저 그곳에 가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대문 밖에서 잠시 집을 바라보는 것만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주 시내로 들어서는 국도는 밤이라 한산했습니다. 노란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서 흩날리는 빗방울을 비췄습니다. 저는 한 주유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기름을 넣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정해야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긴 왜 왔는가? 스스로에게 수십 번은 물었습니다. 전 사위라는 신분은 정말이지 기가 막혔습니다. 지난 4년간 저는 서연에 대한, 우리의 결혼 생활에 대한 모든 것을 묻어두려 애썼습니다. 도망치듯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성공과 돈이 모든 공허함을 채워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성공할수록 저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거래처 사람들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한 채 집으로 돌아와 차가운 침대에 몸을 던지는 밤이면 저는 가끔 꿈속에서 서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억은 느리게 감는 필름처럼 되살아났습니다. 5주년 결혼기념일. 서연은 촛불을 켠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와인색 원피스를 입고 수줍은 미소로 저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노래방에서 거래처 사람들과 술잔을 부딪히며 더 큰 계약을 따내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서연에게서 온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새벽 1시가 다 되어서야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집에 들어갔습니다. 저녁 식사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촛불은 이미 다 타버렸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바빴어? 술 기운이 남은 저는 버럭 소리쳤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쁜데? 다 이 집 때문 아니야? 제발 좀 쓸데없이 로맨틱한 짓 좀 그만둘 수 없어? 나 피곤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묵묵히 식탁을 치웠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뒷모습이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게 처음도 마지막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밤새워 그린 웹툰의 콘티를, 그녀의 열정이 담긴 그림들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돈 안 되는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영혼 그 자체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후회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제 심장을 옥죄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무심함과는 정반대로 아버님과 어머님의 사랑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한 번은 서연과 크게 다투고 본가에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식사 내내 저는 굳은 얼굴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고개만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공기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아버님은 저를 밖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버님이 늘 차를 마시던 텐마루였습니다. 아버님은 저희가 왜 싸웠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잠자코
제 손목 시계를 가져가셨습니다. 시루줄에 핀이 빠져 수리해야 했는데 제가 미처 못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작은 공구함에서 도구를 꺼내 꼼꼼하게 시계를 고쳐주셨습니다. 아버님은 시계를 고치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물건이나 감정이나 오래 쓰다 보면 고장나기 마련이다. 중요한 건 어디가 고장났는지 알고 고치는 거지. 함부로 버리는 게 아니야. 버리는 건 쉽고 새 것을 찾는 것도 쉽지. 하지만 내 마음에 꼭 들고 오래도록 함께한 옛것만 한 걸 찾기는 어려운 법이란다. 4년 전 그 말이 저는 그저 잔소리로 들렸습니다. 4년이 지난 오늘 비싼 차 안에서야 그 말의 의미를 사무치게 깨닫습니다. 저는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렸습니다. 어머님은 또 어떠셨고요? 제가 내려갈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늘 바쁘다는 걸 아시고는 서울로 돌아갈 때마다 손수 만든 장조림부터 맛있는 김치, 깨끗한 채소까지 온갖 것들을 싸주셨습니다. 밖에서만 사 먹으면 몸 버린다. 힘들어도 아내랑 같이 집밥 챙겨 먹어. 부부가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어야 그게 가족이야. 저는 어머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집밥은 번거롭고 시간 아까운 것이라 여겼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제 모습은 지치고 초췌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두 분을 뵈러 가야겠습니다. 전 사위로서가 아니라 한때 아들처럼 사랑받았던 사람으로서 너무 늦었지만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라도요. 제가 두 분의 딸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사죄해야 했습니다. 두 분이 저를 꾸짖고 내쫓으신다 해도 저는 달게 받을 작정이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전주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밤 10시가 다 되어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이 도시는 서울이나 부산의 소란스러움과는 다른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옛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심지어 남부시장 근처 커브길에 움푹 팬 도로까지 기억났습니다. 서연을 태우고 올 때마다 급정거를 해야 했던 곳이었죠. 문득 선물을 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뭘 사야 할까요? 큰 프로젝트들을 처리하는 데는 익숙한 저였지만 지금 이 순간 집에 들고 갈 선물을 고르는 일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기억이 저에게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버님은 차를 좋아하셔. 공장에서 나온 향 첨가된 차가 아니라 진짜 배기 하동 녹차를 좋아하셨지. 아버님은 귀한 닭이 세트까지 가지고 계셨고 차에 대해 몇 시간이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야. 아버님은 차를 마시는 건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을 돌아보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은 단 걸 좋아하셔. 특히 전주에서만 파는 그 유명한 초코파이를 아무거나 드시는 게 아니라 꼭 원조 가게에서 파는 걸 좋아하셨지. 어머님은 어르신 아버님이 내려주신 녹차 한 모금에 이 초코파이 한 입이면 평생이 만족스럽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세세한 취향까지 전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완전히 무심한 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보고 듣고 있었습니다. 다만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에게 무심했는지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저는 장모님의 취향은 기억하면서 제 아내의 꿈은 무시했습니다. 쓰라린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거리를 몇 바퀴 돌다가 운 좋게 아직 불이 켜져 있는 특산품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고급 선물을 전문으로 파는 꽤 큰 가게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에어컨의 찬 바람이 얼굴에 와닿으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젊은 여점원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빗물에 살짝 젖은 정장 차림의 늦은 손님이 조금은 의아했을 겁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하동 녹차
최고급으로 한 상자하고 그리고 원조 초코파이 한 상자 주세요. 여점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님, 안목이 있으시네요. 다 아는 분들만 찾으시는 것들이에요. 이 녹차는 정말 향이 깊고요. 초코파이는 다들 아시는 그 맛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둘러 계산했습니다. 점원이 선물을 고급스러운 종이 가방에 담아줄 때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뭘 되돌리고 싶은 걸까? 아니면 이건 그냥 무의식적인 속죄 행위일까? 선물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다시 차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기억의 의지에 두 분이 사시는 작은 골목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의 집은 조용한 골목길 안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서영과 제가 저녁마다 손잡고 산책하던 그 골목이었습니다. 저는 골목 입구에 차를 세웠습니다. 감히 차를 몰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엔진 소리로 이웃들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끄고 어둠 속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두 분께 처음 인사드리러 왔던 그날보다 더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걱정 때문에 떨었지만 오늘은 부끄러움 때문에 떨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 들린 쇼핑백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저는 골목 끝에 있는 익숙한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녹색 철제 대문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대문 앞 능소와 담장은 한창 꽃을 피운 계절이라 어둠 속에서도 그 주황빛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기 1층 창문으로 불빛 하나가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노란 불빛, 아마 거실일 겁니다. 두 분은 아직 주무시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아버님은 책을 읽고 계시거나 늦은 뉴스를 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차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비 온 뒤에 밤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저는 쇼핑백을 들고 붉은 벽돌이 깔린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제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며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마치 한때 제 것이었던 장소에 몰래 돌아온 도둑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녹색 철제 대문 앞에 서서 저는 멈췄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단련된 프로젝트 팀장의 모든 용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저 실패한 남자, 전사위 박민준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10분, 아니 15분. 대문을 두드리려 손을 들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놀란 눈빛이, 원망이, 그리고 침묵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꼼꼼하게 시계를 고쳐주시던 아버님의 모습이, 따끈한 갈비찜을 제 손에 쥐어주시던 어머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빚을 졌습니다. 사죄의 말을 전해야 할 빚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떨리는 손을 들어 대문 옆에 달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하는 소리가 밤의 정적 속에서 건조하고 어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딩동하는 초인종 소리가 고요한 밤을 갈랐습니다. 곧이어 집 안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두르는 발소리가 아닌 연세 드신 분의 느긋하고 편안한 슬리퍼 끄는 소리였습니다. 현관등이 탁 켜지며 노란 불빛이 제 얼굴을 정면으로 비췄고 저는 눈을 찡그렸습니다.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저의 모든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그 불빛 아래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문 잠금 장치가 철컥 소리를 냈습니다. 익숙한 녹색 철제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 뒤에 서 계신 분은 어머님이었습니다. 4년 만에 뵙는 어머님은 머리가 희끗희끗해지셨고 눈가의 주름도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 인자하고 따뜻했습니다. 어머님은 편안한 실내복 차림에 TV 리모컨을 들고 계셨습니다. 저를 본 순간 어머님은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이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님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어머님은 손으로 입을 가리셨습니다. 민준이 어머님의 목소리는 의심과 놀라움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았다가 제 뒤를 힐끗 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혼자 온 게 아닌지 혹은 이것이 꿈은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목구멍이 바싹 말라왔습니다. 저는 꾸지람을 듣거나 쫓겨날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이토록 놀란 반응은 저를 더욱 어쩔 줄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겨우 목소리를 냈지만 목이 잠겨 갈라졌습니다. 저는 쇼핑백을 들어 올렸습니다. 성적이 나쁜 아이가 선물을 들고 와 잘못을 덮으려는 듯한 거의 무의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부산에 출장 왔다가 올라가는 길에 두 분 뵙고 싶어서요. 이거 작은 선물입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저를 빤히 바라보시던 어머님의 눈시울이 갑자기 붉어졌습니다. 우시는 건 아니었지만 그 눈빛 속에서 벅찬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은 감정을 숨기려는 듯 서둘러 몸을 숙여 리모컨을 주었습니다. 세상에, 민준이 맞구나. 정말 우리 민준이네. 더 이상 의심하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다가와 익숙하고 다정하게 제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서 들어와, 어서. 세상에,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오는 길은 힘들지 않았고 옷이 다 젖었네. 비 맞았어. 어머님은 저를 마당으로 끌어당기셨습니다. 쏟아지는 질문 속에는 오직 걱정뿐 단 한마디의 원망도 없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환대에 저는 정신이 멍했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시는 게 더 마음이 편했을 겁니다. 이 따뜻함이 제 마음속 후회를 몇 배는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아까 온 비에 살짝 맞았어요. 어서 들어와, 빨리. 어머님은 서둘러 대문을 닫고 저를 거실로 이끄셨습니다. 여기 앉아라. 어서 소파에 앉아. 저는 익숙한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윤이 나는 자개장, 째깍째깍 시간을 알리는 낡은 괴종시계, 오래된 나무 냄새와 섞인 은은한 향 냄새까지 제가 잃어버렸던 평화로움의 향기. 단 하나 바뀐 것이 있었습니다. 소파 맞은편 큰 벽에 걸려있던 저와 서연의 결혼 사진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활짝 핀 능소화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의 독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아 쇼핑백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평화로운 세계에 갑자기 침입한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반대로 즐겁게 분주하셨습니다. 여기 앉아 있어. 마실 것 좀 줄까? 주스, 물, 아니면 차 한 잔 끓여줄까? 아, 영감은 아직 산책에서 안 돌아왔네. 이따가 돌아와서 너 보면 영감도 나처럼 기절초풍할 거다. 어머님은 인자하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분주함 속에서 저는 순간적인 망설임을 보았습니다. 어머님은 계속해서 침실로 이어지는 복도 쪽을 힐끗거리셨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걱정하시거나 숨기고 계신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그 망설임은 곧 해답을 찾았습니다. 어머님은 머뭇거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맞다. 이 아이는 집에 손님이 왔는데 나올 생각도 안 하네. 방에서 일하느라 정신이 없나 봐. 어머님은 복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난 4년간 제가 감히 입에 담지 못했던 그 이름을. 서연아, 이리 나와 보렴. 손님 오셨다. 어머님 입에서 나온 서연이라는 이름은 제 가슴을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멍해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괴종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시계 소리가 제 관자놀이를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여기 있다고요. 순간 저는 제가 잘못 들었기를 바랐습니다. 혹시 이름이 같은 다른 친척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연이 있을 리 없다는 것을 제 이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녀를 여기서, 그녀의 부모님 집에서 다시 만나다니. 저는 벌떡 일어나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어머님께 급한 일이 생겼다고, 지금 당장 가봐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 다리가 바닥에 뿌리 내린 듯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의 슬리퍼 끄는 소리가 아닌 복도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맨발의 발소리였습니다. 심장이 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복도 입구, 저에게서 5미터쯤 떨어진 곳에 서 있는 여자를 보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얼굴, 동그랗고 큰 눈, 오똑한 콧날은 그대로였지만 그녀는 제가 알던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빗어주길 좋아했던 길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은 사라지고 개성 있는 단발머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머리는 그녀를 더 수척하고 창백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민낯이었습니다. 헐렁한 베이지색 면,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제 곁에서 종알거리던 젊은 아내도 이혼 법정에서 눈물 흘리던 지친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침착하고 낯선 다른 여자였습니다. 서연은 저를 보자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몇 분 전 어머님의 반응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반응이었다면 서연의 눈에는 오직 얼어붙은 듯한 경악과 약간의 공포심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며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다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4년은 사람을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성공했지만 외로운 중년 남자가 되었고 그녀는 제가 도무지 속을 읽을 수 없는 낯선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파가 삐걱하고 건조한 소리를 냈습니다. 서연아, 저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문틀을 꽉 잡은 손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방 안의 극심한 긴장감을 눈치채고 이 숨 막히는 분위기를 깨려는 듯 서둘러 말씀하셨습니다. 아, 저기 민준이가 부산에 출장 갔다가 아버님이랑 나보려고 잠깐 들렀대. 나도 방금 보고 깜짝 놀랐지 뭐야. 이리 와서 앉으렴. 서연은 어머님의 말이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제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움, 당혹감, 경계심,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원망까지 뒤섞인 복잡한 눈빛이었습니다. 박민준 씨.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도 예전처럼 막지 않고 잠겨 있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에요? 그녀의 질문은 제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녀의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저는 더듬거리며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님이 다시 나섰습니다. 아버님이랑 어머님 뵈러 왔지. 자, 서연아, 너도 이리 와 앉아라. 나는 민준이가 사온 차 좀 타와야겠다. 내 아버지가 딱 좋아하는 하동 녹차네. 어머님은 제가 가져온 차 상자를 들고 서둘러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마치 이 어색한 상황에서 도망치려는 듯이 거실에는 저와 서연
단둘만 남았습니다. 서연은 깊은 숨을 한 번 내쉬더니 문틀에서 손을 떼고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앉지 않았습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차분해졌지만 차갑고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아니, 그냥 지나가는 길에 두 분 잘 계신지 뵙고 싶어서. 네가 집에 있는 줄은 몰랐어. 저는 제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사무적인 몸짓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잘 계세요. 들러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늦었으니. 그녀는 정중했지만 명백히 저를 내쫓고 있었습니다. 고통과 수치심이 뒤섞여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등장이 반갑지 않다는 걸요. 알았어. 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만 가볼게. 아버님께 안부 전해줘. 선물은.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복도 안쪽에서 작고 잠결에 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소리에 저와 서연은 동시에 굳어버렸습니다. 엄마. 보람이 쉬마려워. 엄마. 엄마라는 한 단어에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아이의 낭낭하면서도 잠이 덜 깬 목소리. 그리고 그 아이는 서연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쿵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창백했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얘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애써 유지하던 침착하고 냉담한 가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자리에는 극심한 당황과 혼란만이 남았습니다. 엄마, 아이의 목소리가 이번에는 어리광을 부리듯 다시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평정을 되찾으려는 듯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복도 안쪽을 향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다정함이었습니다. 보람아, 착하지.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엄마, 금방 갈게. 그리고 그녀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스쳐 지나간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경계심이 아니었습니다. 애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제발 묻지 말아 달라고, 일을 크게 만들지 말아 달라고 비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을 크게 만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엄마, 보람이. 서연은 제게 등을 돌리고 빠른 걸음으로 복도로 들어갔습니다. 몇 초 후 그녀가 다시 나왔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말 그대로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품에 여자아이 하나를 안고 있었습니다. 2~3살쯤 되어 보이는 아주 작은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분홍색 토끼 잠옷을 입고 있었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서연의 어깨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막 잠에서 깬 듯 눈을 비비며 서연의 목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멈췄고 괴종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저의 무너짐을 새는 듯 했습니다. 아이가 있어. 서연에게 아이가. 머릿속에서 미친 듯이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4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이 아이는 2~3살쯤 되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서연은 다른 사람을 만났고 재혼을 했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아이까지 낳은 겁니다. 제 인생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질투와 상실감이 격렬하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혼하던 날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날은 아내를 잃었지만 오늘 저는 그녀를 영원히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저 없이 새로운 삶, 새로운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보같이 녹차와 초코파이 상자를 들고 낡은 기억과 뒤늦은 후회를 안고 여기까지 달려온 겁니다. 정말이지 웃기는 꼴이었습니다. 마침 부엌에서 차를 내오던 어머님도 이 광경을 보고는 멈칫하셨습니다. 찻잔을 든 쟁반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았다가
서연을 보았다가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보람이, 우리 보람이 잠깼구나. 어머님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말씀하셨습니다. 보람아, 착하지. 삼촌한테 인사해야지. 보람이라는 이름의 여자아이는 그제야 엄마 어깨에서 얼굴을 들었습니다. 아이는 아주 맑고 동그란 까만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낯선 남자인 저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딸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그녀는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저 보람이 화장실 좀 데리고 다녀올게요. 아마 그냥 다시 재워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연은 누구의 반응도 기다리지 않고 아이를 안은 채 깸 돌아서서 복도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저와 어머님, 그리고 숨 막히는 침묵만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저는 두 손을 힘없이 늘어뜨렸습니다. 탁자 위의 선물은 이제 저의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증거물처럼 보였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모욕당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뼈아픈 따귀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속였습니다. 아니, 그들이 속인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속였고 제 발로 찾아온 겁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화를 냅니까? 저는 전사위 남이었습니다. 민준아, 어머님이 더듬거리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앉아서 차 한 잔 마셔라. 저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숨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갑게 울렸습니다. 제가 너무 실례를 했습니다. 밤도 늦었고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당장 이곳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저는 가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거의 즉시 몸을 돌렸습니다. 단 1초도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진실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따뜻한 가족은 이미 새로운 구성원을 맞이했고 그 구성원은 저의 완벽한 실패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민준아, 잠깐만. 어머님이 당황하며 다급하게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막 왔는데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어딜 가려고 그래?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애원하는 듯한 기색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해할까봐 혹은 소란을 피울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가족분들께 폐를 끼쳤습니다. 저는 가족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습니다. 서연과 어머님과 그리고 그 아이의 새로운 가족, 민준아, 제발. 어머님은 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복도 쪽을 보았다가 다시 저를 보았다가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그게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우선 앉아서. 바로 그때 서연이 걸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아이는 재운 모양이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더 이상 당황한 기색이 없었고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방어하는 냉담한 가면을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저를 붙잡고 있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엄마,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늦었어요. 저분 가게 해드려요. 서울까지 운전하고 가셔야 하잖아요. 또 한 번 차갑고 정확하게 날아온 비수였습니다. 그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가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제 안에 남아있던 남자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 꿈틀거렸습니다. 이곳에 온 것은 제 실수였습니다. 용서와 따뜻함을 기대했던 것이 실수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새로운 행복에 끼어든 방해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뻣뻣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저는 어머님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 가보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아버님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저는 더 이상 서연을 쳐다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녀를 1초만 더 봤다가는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건데? 그 아이는 누구야? 하고 소리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럴 권리가 없었습니다. 4년 전에 그 권리를 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몸을 돌려 빠르게 문으로 향했습니다. 어서 빨리 차에 타서 이 잔인한 진실을 목격한 도시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거실 문고리에 막 손을 얹었을 때였습니다. 밖에서 익숙한 철제 대문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심장이 또 한 번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번 발소리는 규칙적이고 힘찬 구두 소리였습니다. 거실 문이 열리고 아버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아직 빗물이 묻은 우산을 들고 계셨습니다. 아버님은 늘 저녁 산책 때 입으시던 카키색 셔츠와 정장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4년 만에 뵙는 아버님은 여전히 정정하셨지만 머리카락은 더 하얘지셨습니다. 아버님은 들어서자마자 방 안의 분위기를 즉시 감지하셨습니다. 아버님의 날카로운 눈빛이 방 안을 한번 훑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채 굳어있는 아내 김은숙, 팔짱을 낀 채 얼음장 같은 표정의 딸 서연, 그리고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문가에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전 사위 박민준까지. 아버님은 멈춰섰습니다. 아버님의 시선이 제게 머물렀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님처럼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복잡한 상황을 판단하려는 듯 눈을 가늘게 뜨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마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의 목소리는 낮고 지극히 차분했습니다. 민준이냐? 아버님은 그저 민준이냐 한마디 하셨습니다. 왜 여기 있느냐고 묻지도 놀라지도 않으셨습니다. 마치 제가 나타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처럼 그저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버님의 침착함에 도망치려던 저는 발을 뗄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버님 앞에서 제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우물쭈물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다급하게 남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보, 민준이가 출장 갔다가 우리 보려고 잠깐 들렀어요. 방금 왔는데. 아버님은 손을 들어 어머님의 말을 조용히 막았습니다. 알고 있소. 아버님의 시선이 제게서 탁자 위에 쇼핑백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버님은 다가가 녹차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하동 녹차군. 아버님은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늙은이 취향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나?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시고 이제는 아버지를 차마 마주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린 서연을 보시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어머님을 보셨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잔뼈가 굵은 프로젝트 팀장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지혜로운 스승 앞에 선 잘못을 저지른 학생일 뿐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제 눈 속의 무너짐을 보셨습니다. 제가 아이를 봤다는 사실을, 그리고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님은 천천히 얇은 외투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쳤습니다. 아버님의 행동은 조금도 서두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 침착함이 마치 찬물처럼 방 안의 혼란을 서서히 잠재웠습니다. 은숙 씨, 아버님은 아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이 차 좀 우려내 주구려. 귀한 손님이 가져온 차는 바로 마셔야 예의지. 그리고 서연을 향해 돌아서셨습니다. 서연아, 너는 들어가서 보람이 잘 자나 보거라. 시끄러워서 깼을지도 모르니
아이가 좋아하는 아로마 오일 램프라도 켜주렴. 아비는 민준이랑 잠시 할 얘기가 있다. 아버님의 명령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부드러웠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반대하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저를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보았지만 아버지의 시선과 마주치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려 복도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얼른 차 내올게요. 어머님은 차 상자를 들고 서둘러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단 몇 마디 말로 아버님은 모든 상황을 정리하셨습니다. 혼란스럽고 긴장되던 거실은 이제 저와 아버님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감히 앉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버님은 늘 앉으시던 안락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아버님은 피곤함이 아닌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앉아라, 민준아. 아버님은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두 손을 깍지 낀 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차마 아버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돌려 말하지 않고 제 마음을 꿰뚫는 직설적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서연이가 재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고개를 번쩍 들어 아버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아버님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꾸짖음이 아닌 연민이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아버님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까 내 넋나간 얼굴을 보니 짐작이 가더구나.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네? 아버님은 무릎에 양손을 올리고 몸을 살짝 앞으로 숙이셨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듣거라. 내가 얘기해 주마. 지난 4년간 서연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보람이에 대한 진실을 말이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누군가 목을 조르는 듯 목구멍이 바싹 말랐습니다. 제 안의 모든 추측과 질투, 상처받은 자존심이 숨을 죽이고 숨 막히는 기다림의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저는 지혜로운 그 얼굴의 작은 표정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아버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은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무셨습니다. 아버님은 담배를 거의 피우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무거운 마음에 짐이 있을 때만 그러셨습니다. 깊이 한 모금 빨아들인 담배 연기가 천장을 향해 흩어졌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노란 불빛과 어우러져 공간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너희 둘이 법원에서 남남이 되던 날, 아버님은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아득했습니다. 서연이가 이 집으로 돌아왔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너를 원망하지도 않더구나. 그저 침묵할 뿐이었지. 아버님은 그 끔찍했던 분위기를 회상하듯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아이의 침묵은 우는 것보다 더 무서웠다. 민준아. 그 아이는 짐을 끌고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일주일 내내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 내 어머님이 밥을 넣어줘도 고개만 저을 뿐이었지. 나와 내 어머님은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다. 아이가 나쁜 마음이라도 먹을까 봐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에게서 벗어나면 서연이 홀가분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혼이 그녀를 그토록 망가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아버님은 담뱃재를 털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가 문을 열고 나왔다. 임숙해진 얼굴이 창백했지. 아이가 우리에게 한 첫마디가 아빠, 엄마,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저 괜찮아요. 그냥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였다. 그리고는 서울로 올라갔다.
우리는 아이가 다시 일을 시작하는 줄 알았지. 그런데 일주일 뒤에 돌아와서는 다니던 디자인 회사에 사표를 냈다고 하더구나. 더 이상 서울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이다. 또 한 번의 충격이 저를 덮쳤습니다. 서연이 퇴사했다고요. 그 외국계 합작 회사의 웹툰 디자이너 자리는 그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저보다 돈을 못 번다고 무시했지만 그 일이 서연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일을 포기했다니요. 그 아이는 모든 걸 정리했다. 아버님은 제 생각을 읽으신 듯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전에 스스로 장만했던 작은 오피스텔도 팔아버렸고 너와 함께 알던 친구들과도 모두 연락을 끊었다. 마치 과거의 삶에서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것 같았지. 그리고 이 늙은 부모와 함께 여기서 살기 시작했다. 6개월 동안 아이는 정원을 가꾸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으며 지냈다. 말도 웃음도 없었지. 자신의 집에서 그림자처럼 지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활발하고 사랑스러웠던 서연의 모습이 산산조각났습니다. 바로 제가 저의 무심함이 그녀의 영혼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내 어머님은 눈물 마를 날이 없었고 아버님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저 격려할 수밖에 없었지. 나는 아이에게 인생 살다 보면 누구나 넘어질 때가 있다. 다시 일어나 걸으면 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이는 그저 웃기만 하더구나. 우는 것보다 더 마음 아픈 미소였지. 그리고 아버님은 담배를 비벼 껐습니다. 아이는 스스로를 구원했다. 봉사활동을 시작했지. 처음에는 이 동네 절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죽을 끓여주는 일부터 시작했다. 그러다 나중에는 봉사단체를 따라 산간벽지로 다니기 시작했어. 몇 달씩 집을 비우기 일쑤였지. 돌아올 때마다 아이는 까맣게 타고 더 말라갔다. 하지만 눈빛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민준아, 아이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찾은 거다. 저는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들었습니다. 제가 전혀 몰랐던 서연의 모습이 제 눈앞에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강한 내면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런 봉사활동 중에 아버님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보람이를 만난 거다. 보람이라는 이름에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기다렸습니다. 보람이는 서연이의 친딸이 아니다. 아버님의 말씀은 제 귓가에 터진 천둥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번쩍 들어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님을 쳐다보았습니다. 딸이 아니라고요? 네. 아버님, 그게 무슨... 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버님은 또박또박 한 글자 힘주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보람이는 입양한 아이다. 서연이가 입양한 아이라고 머릿속이 아찔했습니다. 입양한 아이, 저의 모든 추측과 병적인 질투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버님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보람이를 만난 건 거의 3년 전 강원도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이었다. 아이가 찾아간 곳은 아주 외딴 산골에 있는 보육원이었지. 보람이는 그곳에서도 특별한 아이였다. 태어나자마자 보건소에 버려졌다고 하더구나. 아마 어린 학생이 실수로 낳고는 감당하지 못한 모양이야.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나 아주 약했다. 보건소 간호사들이 십시일반으로 분유를 타먹여 키우다가 보육원으로 보냈다고 했지. 워낙 작고 병치레가 잦아 아무도 입양하려 하지 않았다고 하더구나. 보육원에서도 늘 혼자 외톨이처럼 지냈고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하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가엾은 아이, 서연이가 그 아이를 본 거다. 아버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눈가에 자랑스러운 빛이 어렸습니다. 아이는 내게 말하더구나. 보람이를 본 순간 무언가에 이끌리는 것 같았다고. 보람이는 그때
거의 돌이 다 되어 갔는데 구석에 앉아 조약돌 몇 개를 가지고 놀고 있었단다. 봉사단이 사탕과 과자를 나눠줘도 유일하게 달려 나오지 않은 아이였지. 내 어머님 딸이 다가가 옆에 앉았다. 사탕을 주지 않았어. 종이와 펜을 꺼내 아이에게 그림을 그려주었단다. 토끼도 그려주고 해도 그려주고 보람이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걸 보더니 처음으로 웃었다고 하더구나. 그 주 내내 서연이는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보육원에서 보람이랑만 놀아주었다. 봉사단이 돌아오는 날 보람이가 기절할 듯 울며 서연이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 했단다. 서연이도 울었고 서연이는 전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강원도에 두고 온 사람 같았다. 먹지도 자지도 못했지. 그리고 일주일 뒤 나와 내 어머님에게 폭탄 선언을 하더구나. 아버님은 평정을 되찾으려는 듯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이가 말했지. 아빠, 엄마, 저 결심했어요. 제가 올라가서 보람이 입양 수속 밟을래요. 세상에. 저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얼마나 놀라셨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이혼 경력이 있는 미혼 여성이 아이를 입양하겠다니. 한국 사회에서는 하늘이 무너질 이야기였습니다. 그래, 그랬지. 부엌에서 어머님이 뜨거운 녹차 주전자를 들고 나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밖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셨나 봅니다.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리더구나. 내가 소리치며 반대했다. 내가 너 미쳤냐, 서연아. 내 인생도 힘든데 왜 그런 짐까지 지려고 해. 너 혼자 몸으로. 나중에 누가 너를 데려가겠어. 하고 말했지. 어머님은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았고 찬물이 쟁반 위로 넘쳤습니다. 내가 아주 모진 말을 했다. 민준아, 지금도 후회돼. 그저 내 딸이 더 고생할까봐 그랬던 건데. 저는 침묵했습니다. 어머님의 걱정이 이해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어머니의 너무나 현실적인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듣지 않았다. 아버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는 나와 내 어머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지. 아빠, 엄마, 저는 너무 약해서 한 가정을 잃었어요. 지키는 법을 몰랐어요. 이제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났고 저도 그 아이가 필요해요. 제 방식대로 가정을 다시 꾸릴 거예요. 남자가 없어도 저는 엄마가 될 수 있어요. 제발 저를 막지 마세요. 서연의 그 말은 또 하나의 망치가 되어 저를 내리쳤습니다. 저는 너무 약해서 한 가정을 잃었어요. 아니야, 서연아. 네가 약한 게 아니었어. 그걸 부순 건 바로 나야. 나는, 아버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이를 막을 수 없었다. 아이의 눈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결심을 보았다. 너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보다 더 강한 결심이었지. 그것이 아이의 삶의 이유라는 것을 알았다. 입양수속은 정말 힘들었다. 아버님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이유를 대며 힘들게 했다. 미혼 여성이 아이를 입양하는 것도 어려운데 출생 기록도 없는 아이였으니까. 하지만 서연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모아두었던 돈, 오피스텔 판 돈을 전부 썼다. 1년 내내 강원도를 오갔지. 몸은 바싹 말라갔지만 아이는 해냈다. 아이가 보람이를 이 집에 데리고 오던 날. 아이를 품에 안고 웃는데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르더구나. 이혼하던 그날 이후로 아이가 그렇게 행복하게 웃는 건 처음 보았다. 저는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연약하고 그림 그리는 것밖에 모른다고 생각했던 아내 서연이 이토록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다니. 그녀는 스스로 싸웠고 스스로 새로운 가정을 찾아내고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4년간 저는 무엇을 했습니까? 술자리를 전전하고 계약서에 목숨 걸고 돈을 벌기 위해 발버둥치다. 밤이 되면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홀로 외로워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작고 비겁하고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진실은 얼음물처럼 차갑게 제 얼굴을 때렸지만 오히려 정신이 들게 했습니다. 조금 전에 질투와 분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부끄러움과 함께 서연에 대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경심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그녀를 너무 얕봤습니다. 저는 한때 제 곁에 있던 그 여자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 옆에 앉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보람이가 온 뒤로 서연이가 완전히 달라졌어. 다시 밝고 활발해졌지. 집에 작은 화실을 열어서 동네 아이들 그림도 가르치고 외주 작업도 받아서 해 혼자서 아이를 다 키웠지. 밤에 아이가 아프면 혼자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 딸 고생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팠지만 아이가 자기 자신을 되찾은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기뻤단다. 아버님은 제가 가져온 찻잔에 녹차를 따랐습니다. 맑고 은은한 녹차 향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아버님은 제게 찻잔을 건네셨습니다. 마셔라. 속 좀 덮이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찻잔의 온기가 손으로 전해졌지만 아버님의 목소리만큼 따뜻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님,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몇 분 전 제 자신이 했던 비열한 생각들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아버님은 손을 저으셨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너를 자책하게 하려는 것도 원망하려는 것도 아니다. 너희 두 사람의 일은 인연이 거기까지였던 게지. 우리가 어찌하겠느냐. 인연이 닿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아버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차가 참 좋구나. 이 늙은이 취향을 잊지 않았어. 그 말씀이 저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인자하지만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준아, 지난 4년간 너도 쉽지 않게 살았다는 거 안다. 내 얼굴만 봐도 알아. 서연이 남편이었을 때보다 더 늙고 수척해졌구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제가 잘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에만 매달렸겠지. 아버님은 제 속을 들여다보듯 말씀하셨습니다. 돈과 지위로 마음속의 빈자리를 채우려 했겠지만 결국에는 외로웠을 테지. 그렇지 않으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침묵이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일어나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예전에 늘 그러셨듯이 위로가 담긴 손길이었습니다. 이번에 내가 여기 온 것, 아버님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연이든 아니든 나와 내 어머님은 정말로 기쁘다. 진심이야. 아버님은 진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무 생각 말거라. 네가 서연이랑은 남남이 되었어도 한때는 이 집 아들이었다. 그 정을 나는 절대 잊지 않는다. 아버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는 제 마음을 무너뜨리는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민준아, 우리 집에는 언제나 내 밥그릇과 수저 하나는 더 있다. 다음에는 올 때 그렇게 대문 밖에서 망설이지 말고 그냥 들어오너라. 알았지? 그 말. 우리 집에는 언제나 내 밥그릇과 수저가 있다는 그 말이 제가 그동안 애써 쌓아 올린 방어벽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외로움, 피곤함, 그리고 극심한 후회. 모든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38의 산전수전 다 겪은 남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오래전에 말라버렸다고 생각했던 눈물이 뜨겁고 쓰라리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연을 잃어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인자하고 너그러운 가족을 잃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에 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딸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친자식처럼 여겨준 사람들을 잃었다는 사실에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저는 흐느꼈습니다. 제가 두 분께, 그리고
서연이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님도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제게 휴지를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뚝 그쳐라. 사내 자식이 다 지난 일이야.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저는 한참 뒤에야 겨우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씩은 녹차를 단숨에 마셨습니다. 차의 쌉쌀한 맛이 오히려 저를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감정이 가라앉자 저와 서연의 결혼 생활에 대한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만한 남편의 시선이 아닌 방금 깨달음을 얻은 죄인의 시선으로 그 기억들을 마주했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새로 그린 웹툰 콘티를 자랑하던 순간들을 기억해냈습니다. 맑고 감성적인 그림체였습니다. 저는 그걸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렇게 시간이 많으면 회계나 재무 같은 걸 배워. 나중에 내 일 도와. 그런 걸로는 돈 못 벌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꿈을 짓밟았습니다. 제가 유일한 척도라고 생각했던 돈으로 그녀의 영혼을 모욕했습니다. 결혼 기념일마다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던 서연을 기억했습니다. 저는 어땠습니까? 자정이 다 되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 짜증을 냈습니다. 내가 바쁘다고 했잖아. 뭐 하러 피곤하게 이런 걸 준비해.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비싼 저녁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존재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 언젠가 그녀가 유아한 점을 그린 적이 있었습니다. 주름 가득한 늙은 두 손이 서로를 꼭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늙어서 저렇게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늙어서 누가 손을 잡고 다녀. 건강관리나 잘해. 저는 무심했습니다. 저는 감정이 메마른 기술자, 프로젝트와 이익밖에 모르는 팀장의 강철 같은 논리로 낭만을, 우리 사이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죽여버렸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이라고, 모든 짐을 짊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스스로 부수고 있는 집안에 서 있는 속 빈 강정에 불과했습니다. 섬세한 예술가의 영혼을 가진 서연은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그림으로, 저녁 식사로, 속삭임으로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내팽개쳤습니다. 이제 그녀가 제가 만든 잿더미 위에서 강하게 일어서서 새로운 삶을 만들고 아이까지 입양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저는 문득 제가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주었던 사랑을 받을 자격이, 그녀의 부모님이 보여주신 너그러움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잘못했습니다. 아버님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실 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님의 침묵은 그 어떤 꾸짖음보다 무거웠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을 때 복도에서 작은 발소리가 아장아장 들려왔습니다. 저희 모두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보람이었습니다. 아이는 어느새 잠에서 깼는지 분홍색 토끼 잠옷을 입고 낡은 곰인형을 꼭 껴안은 채 복도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 서서 크고 까만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이 당황하며 바로 뒤따라 나왔습니다. 보람아, 왜 또 나왔어? 엄마가 자라고 했잖아. 서연은 몹시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이가 저를 방해할까봐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보람이가 갑자기 몸부림쳤습니다. 아니야, 보람이 앉아. 아이는 엄마 손에서 빠져나와 거실로 달려 들어왔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아이를 뒤쫓았습니다. 보람아, 착하지. 엄마한테 와. 손님 계시잖아. 하지만
아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달려와 제 바로 앞에 멈춰섰습니다. 우리 모두는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굳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 존재를 의심했던 아이가 지금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보람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저를 보았습니다. 두려움도 편견도 없는 맑은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아이는 어머님이 깎아두신 사과 접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았습니다. 삼촌, 아이의 목소리는 맑았습니다. 먹어. 서연이 다급하게 달려와 아이를 말리려 했습니다. 보람아, 삼촌 방해하면 안 돼. 하지만 보람이가 더 빨랐습니다. 아이는 까치발을 들어 접시에서 사과 한 조각을 집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제게 사과를 내밀었습니다. 삼촌, 먹어. 온 집안이 숨을 죽였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제게 내밀어진 작고 하얀 손을 보았습니다. 서연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입을 가린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진 눈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을 보았습니다. 두 분은 따뜻하고 안도하는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의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누구인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는 한 아이가 그저 손님을 보고 자신이 먹던 사과를 나눠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순수함이 이 방 안의 모든 얼음벽과 어색함, 죄책감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계약서에 사인하던 손이 지금 3살 배기 아이가 건네는 사과 한 조각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삼촌이 고마워. 저는 사과를 받았습니다. 제 손가락이 아이의 작고 따뜻한 손에 스쳤습니다. 보람이는 방긋 웃었습니다. 아무런 경계심 없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아이는 쌩하고 달려가 서연의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서연은 몸을 숙여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도 그녀의 시선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차갑고 냉담한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복잡한, 하지만 더 이상 미움은 없는 눈빛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어머님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보람이가 주는 건데 삼촌이 안 먹으면 안 되지. 민준아, 어서 먹어봐. 아, 늦었는데 우리 다 같이 야식이나 먹자. 내가 내려가서 닭죽 좀 데워올게. 다 같이 뜨끈하게 먹자.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분주하게 부엌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손에 든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아삭하고 달콤한 맛. 4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엌에서 어머님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닭죽 냄새가 거실로 퍼져나오며 감격적인 침묵에 잠겨있던 우리를 현실로 이끌었습니다. 딸의 행동에 잠시 당황했던 서연도 조심스럽게 보람이를 아버님 의자 옆 작은 의자에 앉혔습니다. 보람아, 착하지. 여기서 외할아버지랑 놀고 있어. 엄마는 부엌에서 할머니 좀 도와드릴게. 서연의 목소리는 처음과 달리 가시 돋친 냉담함이 사라지고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네, 보람이가 낭낭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곧바로 아버님을 향해 곰인형을 자랑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곰돌이는 이불에 쉬 안 했어요. 아버님은 인자하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랬어. 우리 곰돌이 기특하네. 보람이처럼.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정한 외할아버지와 순진한 손녀, 어머님은 분주하게 그릇과 수저를 준비하셨습니다. 서연도 부엌으로 내려갔고 두 모녀가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소리와 도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족의 분위기, 이 두 단어가 갑자기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라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한때 가졌지만 단 한 번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가족의 분위기였습니다. 지난 4년간 저는 고급 오피스텔에서 혼자 저녁을 먹거나 거래처 사람들과의 술자리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비싸고 화려하지만 차가운 식사였습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따뜻한 저녁 식사를 놓쳤을까요? 얼마나 많은 평범하고 소중한 순간들을 놓쳤을까요? 어머님이 죽을 차려오셨습니다. 작은 상 위에 단정하게 4개의 그릇과 닭고기 무침, 향긋한 채소 무침이 놓였습니다. 모든 것이 소박했지만 정갈했습니다. 자, 다들 식기 전에 먹자. 어머님이 즐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많이 먹어. 이 죽, 내가 닭 육수로 푹 끓여서 아주 진국이야. 이따 운전하고 가려면 피곤할 텐데. 서연아, 보람이 먹게 작은 그릇에 덜어서 좀 식혀주렴.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둘러 앉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서연, 보람이, 그리고 전사위. 저는 어색했지만 누구도 저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보람이는 제가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아마 제가 유일한 낯선 사람이어서 그랬을 겁니다. 아이는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킥킥 웃곤 했습니다. 서연은 작은 그릇에 죽을 덜어 조심스럽게 식혔습니다. 그녀는 인내심 있게 그리고 다정하게 아이에게 죽을 먹여주었습니다. 그 모습, 엄마가 된 서연의 모습은 제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일을 아주 능숙하게 해냈고 그 눈빛에는 순수하고 조건 없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문득 지금의 서연이 4년 전의 서연보다 더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젊고 걱정 없던 시절의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우를 겪고 삶의 의미를 찾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법을 알게 된 여인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죽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진한 국물의 감칠맛, 쌀과 채소의 향긋함, 너무 맛있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먹어보는 진짜 가족과의 식사였습니다. 민준 삼촌, 보람이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입가에는 아직 죽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삼촌 여기 있어. 삼촌, 코끼리 그릴 줄 알아요? 저는 실소했습니다. 아니, 삼촌은 코끼리는 못 그리고 집은 그릴 줄 아는데, 그래요? 아이는 조금 실망한 눈치였습니다. 우리 엄마는 코끼리 엄청 잘 그려요. 동물원도 그려줬어요. 저는 서연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입을 닦아주며 못 들은 척했지만 귓불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엄마 그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하루 종일 엄마한테 딱 붙어서 이것저것 그려달라고 조른다니까. 야식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보람이를 둘러싼 소소한 이야기들, 제 일에 대한 아버님의 사무적인 질문들. 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비난도 없었습니다. 저도 부산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했지만 예전처럼 성과를 자랑하는 오만한 말투는 아니었습니다. 마치 멀리서 일하다 돌아온 아들이 부모님께 일을 보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4년 만에 처음으로 가정의 온기를 느꼈고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보람이가 눈을 비비며 하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서연의 품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어머님이 시계를 보셨습니다. 어머나, 벌써 12시네. 보람이 졸린가 보다. 어서 아이 데리고 들어가거라.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안고 일어섰습니다. 네, 보람이 재우고 올게요. 서연이 아이를 안고 복도로 들어갔을 때 아버님도 일어나셨습니다. 아버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늦었다. 너도 피곤할 텐데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거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두 분께 너무 폐를 끼쳤습니다.
저는 서울로 바로 가봐야 합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이 있어서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급한 일은 없었지만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제게는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제 속을 꿰뚫어 보시는 듯한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그래, 그럼 조심히 가거라. 밤길 운전은 천천히 하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어머님을 보셨습니다. 여보, 우리도 들어갑시다. 민준이도 출발해야지. 어머님은 무언가 더 말씀하고 싶어 하셨지만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민준아, 조심히 가. 언제 시간 나면 또 놀러 오고. 네, 꼭 다시 오겠습니다. 저는 두 분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으셨습니다. 거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와 괴종식의 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서연에게 쪽지라도 남기고 조용히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연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잠옷을 갈아입고 편안한 티셔츠와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단발머리가 단정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가시는 거예요?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가야지. 오늘 죽 정말 고마웠어. 두 분께도 감사하다고 전해줘. 별 말씀을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할 말은 너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과거가 거대한 벽처럼 우리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말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라는 것을, 후회가 평생 저를 괴롭힐 거라는 것을.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연아, 제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나, 너랑 몇 분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서연은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보다 분위기가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랑 보람이 얘기 들었어. 아버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마침내 저는 그 말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 미안해. 서연아.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 진심을 전하려 애썼습니다. 나는 끔찍한 남편이었어. 너무 무심했고 이기적이었지. 일과 돈을 너의 감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 내 그림들을 무시했고 기념일들을 잊었고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 한마디 한마디 뱉을 때마다 제 가슴에 칼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4년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기계처럼 살았어.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지. 나는 외로웠어. 오늘 밤 어머님이 끓여주신 죽을 먹으면서야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어. 너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뭔가를 되돌리려고 온 게 아니야.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저는 쓰라리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내가 내 잘못을 깨달았다는 걸, 그리고 너를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했어. 서연아, 너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어. 너는 스스로 일어섰고 너만의 행복을 만들어냈어. 너는 정말 멋진 엄마야. 말을 마치자 천근만근 갔던 짐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그녀의 반응을 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숨소리마저 들릴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에야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 드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승리자의 희열도 없었습니다. 평온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한때는 당신을 미워했고 많이 원망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보람이를 키우면서 용서하는 법을 배웠어요. 미움을 계속 품고 있으면 가장 힘든 건 나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죠. 당신이 잘못했지만 저에게도 잘못은 있었어요. 저는 너무 침묵했어요.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당신에게 더 강하게 말하지 못했죠. 저는 멍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난 일은 잊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괜찮아요. 당신도 이제 당신의 행복을 찾으세요. 그녀의 말은 용서인 동시에 끝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용서했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말, 당신도 당신의 행복을 찾으세요라는 그 말은 해방감과 동시에 제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희미한 희망마저 부드럽게 잘라내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과거에서 완전히 걸어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허탈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용서해줘서 고마워.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환한 미소였습니다. 천만에요. 우리 친구로 지낼 수는 있겠죠. 부모님은 여전히 당신을 가족처럼 생각하시니까요. 친구. 저는 그 두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기가 막혔지만 아마 지금 제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일 겁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한결 편안했습니다. 긴장감도 적대감도 사라지고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 사이에 어색함만이 남았습니다. 아, 서연이 무언가 생각난 듯 갑자기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그녀는 일어나 자신의 작은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잡동사니를 넣어두던 방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두꺼운 책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예쁘게 인쇄된 양장본 그림책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어른의 손이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상징하는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노부부, 싱글맘, 두 남자. 그리고 책의 제목은 뚜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의 모양. 서연은 다가와 제게 책을 건넸습니다. 저 지난달에 출간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망설임과 감출 수 없는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책을 받았습니다. 네가 책을 냈다고? 쓸데없는 짓, 돈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던 제 과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녀의 익숙한 그림체. 여전히 맑고 감성적이었지만 한층 더 성숙하고 깊어져 있었습니다. 책은 하나의 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행복의 다양한 모습에 대한 짧은 이야기들의 묶음이었습니다. 힘겹게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모습이 바로 서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로 다투는 신혼부부의 이야기도 있었고 아빠를 찾아 나선 고아 소년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큰 그림 하나가 있었습니다. 능소와 담장 아래 아늑한 작은 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처럼 보이는 노부부가 차를 마시고 있었고 서연과 보람이로 보이는 젊은 엄마가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나무 아래 한쪽 구석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남자는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저는 그가 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슬프지만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그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심장을 꽉 쥐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그녀의 영혼을 마주했습니다. 그녀가 하고 싶었던 말, 그녀의 재능, 그녀의 꿈, 모든 것이 이 책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거 정말 아름다워. 정말 대단해. 나 정말 무슨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랑스럽다고요? 제게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미안해. 저는 다시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재능을 한 번도 인정해주지 않아서 미안해. 내가 정말 바보였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사과를 들으려고 준 게 아니에요. 당신이 이해했으면 해서 줬어요. 저는 제 길을 찾았어요. 과거의 아픔을 가지고 이 이야기들을 그려냈으니까요. 그녀는 제가 준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저는 책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소중히 간직할게. 고마워. 정말 고마워.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봐야겠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너무 늦었네.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그녀는 저를 문 밖까지 배웅했습니다. 제가 신발을 신으려 몸을 숙이고 있을 때 갑자기 어머님이 침실에서 나오셨습니다. 얇은 가운을 걸치고 계셨습니다. 민준이 가는 거냐? 네, 어머님, 안녕히 주무세요. 저 가보겠습니다. 그래, 내가 배웅해 줄게.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서연을 보셨습니다. 보람이 깊이 잠들었니? 네, 잘 자요, 엄마. 그럼 네가 민준이 대문까지 배웅해 주렴. 어머님이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쌀쌀했습니다. 대문 앞 능소화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민준아, 오늘 네가 와서 정말 기뻤다. 지난 일은 이제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다음에 또 온다고 약속했지. 내 아버님도 너 많이 기다릴 거다. 네, 약속할게요.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다음에는 오기 전에 미리 전화하고 이렇게 밤늦게 말고 낮에 와. 그래야 내가 맛있는 거라도 해주지. 이렇게 급하게 오면 어떡해. 어머님의 잔소리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철제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아버님도 집에서 나오셨습니다. 이제 가는 거냐? 우리 전 사위. 아버님이 갑자기 농담을 하셨습니다. 저는 멋쩍게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네. 아버님도 아직 안 주무셨어요? 자네 운전하는 거라도 봐야지. 아버님은 다가와 제 어깨를 툭툭 치셨습니다. 조심히 가게. 4년 만에 밤길 운전하다 길 잃지 말고. 네, 저는 웃었습니다. 길은 다 기억합니다. 아버님, 제가 작별 인사를 하려던 순간 갑자기 집 안에서 서연이 당황하며 보람이를 안고 뛰어나왔습니다. 아이는 잠이 덜 깨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얘가 시끄러운 소리에 또 깼나 봐요. 서연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보람이는 고개를 들고 저를 보자 잠이 확 깼습니다. 삼촌. 아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삼촌, 가요? 저는 놀랐습니다. 응, 삼촌 이제 가. 보람이 코자. 보람이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삼촌, 잘 가요. 다음에 또 와서 보람이 집 그려줘야 돼요. 아이는 제가 집을 그릴 줄 안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서연, 그리고 보람이, 네 사람 모두가 대문 앞에 서서 저를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하나의 가족, 그리고 저는 떠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하면서도 동시에 아려왔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응, 삼촌이 약속할게. 다음에 올 때 색연필이랑 스케치북 사와서 보람이 집 그려줄게. 와, 신난다.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서연이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작별 인사처럼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붉은 벽돌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차마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골목 입구에 세워둔 차로 곧장 걸어가 문을 열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작은 골목을, 평화로운 도시를, 그리고 제 인생 가장 큰 가르침을 준 사람들을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차는 텅 빈 고속도로 위를 달렸습니다. 새벽 3시가 다 되어갔고 서울까지는 아직 1시간 이상 남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머리는 아주 맑았습니다. 더 이상 피곤하지도 공허하지도 않았습니다. 후회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더 이상 저를 괴롭히고 물어뜯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명료한 깨달음과 받아들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잘못했고 용서받았습니다. 대문 앞에서 저를 배웅하던 네 사람의 모습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손을 흔들던 보람이의 모습, 걱정하시던 어머님의 모습, 어깨를 두드리던 아버님의 모습, 그리고 평온했던 서연의 눈빛. 그들은 그들만의 새로운 삶, 새로운 가족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 일부가 아니었지만 여전히 가족처럼 환영받았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이 우리 집에는 언제나 내 밥그릇이 있다는 그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휴게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시동을 끄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이 번호로 연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연락처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새 메시지 창을 열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입력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거나 무심하게 보일까봐 몇 번을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마침내 메시지를 완성했습니다. 서연아, 나 이제 거의 서울 도착했어. 오늘 밤 모든 것에 대해 너와 두 분께 정말 감사해. 닭죽도 너무 맛있었고 책은 정말 멋졌어. 이제야 알 것 같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을 더 해도 될까?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이어서 썼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친구로서 두 분과 보람이를 다시 보러 가도 될까? 삼촌이 보람이한테 집 그려주기로 약속했거든. 저는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고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그녀의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보내졌다. 저는 핸드폰을 조수석에 던져두고 차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읽고 답장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저는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는데 띠링하고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서연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이렇게 빨리 저는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단 한 글자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그냥 네 한 글자. 간단했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수십억 원짜리 계약서보다 더 값진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약속도 재결합의 신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문이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향해, 이해와 화해를 향해, 부부가 아닌 가족으로서의 미래를 향해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문. 4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볍고 평화로워졌습니다. 저는 어둠 속으로 차를 몰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이미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서울을 향해 운전했습니다. 새벽 4시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도 바로 집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운전석에 기댄 채 핸드폰 화면에 떠있는 네라는 한 글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한 글자는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모든 상처를 잊었다는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영원히 굳게 닫혔다고 생각했던 문에 이제 막 열쇠가 꽂혔다는 의미였습니다. 빛이 들어올 만큼 작은 틈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고급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한때 이곳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의 성공의 상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아침 사람의 온기로 가득했던 아버님 댁의 아늑한 집을 떠나오니 이곳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잠을 깨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할 일이 필요해서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서연의 책, 가족의 모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휴게소에서 이미 다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아버님 댁에서처럼 통곡한 것이 아니라 깊은 이해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책장을 넘기며 이혼 초반 그녀의 외로움을 텅 빈 방에 웅크리고 앉은 소녀의 그림을 통해 보았습니다. 엄마가 되고 싶었던 그녀의 갈망을, 공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여자의 모습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혼자 외딴 산골로 올라가 작고 연약한 생명을 찾아냈을 때 그녀의 강인함을 보았습니다. 서연은 제 이야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전남편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림자 하나를 그렸을 뿐입니다. 마지막 그림에서처럼 등을 돌린 정장 차림의 남자. 그녀는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세계 밖으로 저를 밀어내고 스스로 새로운 세계를 건설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측정하려 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수백억짜리 프로젝트를 관리하던 제가 정작 제 자신의 감정 하나, 제 곁에 있던 여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서연의 네라는 대답은 그래서 단순히 방문을 허락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그녀의 행복에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임을, 그저 민준 삼촌, 가족의 친구일 뿐임을 그녀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팀장님, 밤새 출장 다녀오셨는데 쌩쌩하시네요. 부산 프로젝트 계약돼서 얼굴이 활짝 피셨어요.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저의 기쁨이 그 프로젝트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네라는 한 글자, 사과 한 조각, 그리고 밤늦게 먹은 닭죽 한 그릇에서 온 기쁨이라는 것을. 그날 저는 비서에게 전화해 앞으로 2주간 주말에 모든 약속을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집안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집안일이라는 단어를 거리낌 없이 사용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스케치북과 크레파스, 그리고 말하는 인형을 주문했습니다. 보람이와 약속했으니까요. 2주 후 저는 어느 일요일 아침에 전주로 차를 몰았습니다. 이번에는 낮이었습니다. 전날 아버님께 미리 전화를 드렸습니다. 내일 두 분 뵈러 가겠습니다. 약속대로 보람이 줄 스케치북도 좀 샀습니다. 아버님은 전화기 너머로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어서 오너라. 내 어머님한테 갈비찜 해놓으라고 해야겠다. 이번에는 와서 제대로 점심 먹고 가. 밤에 오지 말고. 저는 골목 입구에 차를 세우고 선물이 든 큰 쇼핑백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같은 골목이었지만 낮에 보니 능소와 담장이 훨씬 더 눈부셨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녹색 철제 대문을 살며시 밀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당 평상에서 아버님이 신문을 읽고 계셨고 어머님은 채소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평화롭기 그지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두 분, 저 왔습니다. 아버님이 고개를 들어 신문을 접으며 웃으셨습니다. 왔구나. 어서 들어오너라. 어머님은 손에 묻은 물을 닦으며 달려 나오셨습니다. 민준이 왔네. 잘 왔다. 어서 들어와. 서연이는 지금 화실에서
애들 그림 가르치고 있어.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 선물을 내려놓았습니다. 보람이는 어디 있어요? 엄마랑 같이 그림 배우고 있지. 아버님이 뒤편에 작은 별채를 가리켰습니다. 예전에는 창고였던 곳이 이제는 햇살이 잘 드는 밝은 화실로 개조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연은 보람이를 포함한 대여섯 명의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감이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단발머리는 단정했습니다. 그녀는 생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자, 오늘은 나무를 그려볼 거예요.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무에는 뿌리가 있어야 해요. 뿌리는 왜 있을까요? 물을 빨아들이려고요. 보람이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맞았어요. 서연이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미소 지었습니다. 사무적이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민준 씨, 아이들이 일제히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보람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민준 삼촌이다. 집 그려주는 삼촌. 아이는 쌩하고 달려와 제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아이의 순수함에 당황스러우면서도 한없이 행복했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안녕, 보람아. 삼촌이 선물 가져왔어. 저는 아이에게 인형을 건넸습니다. 아이는 기뻐서 소리를 지르며 제 목을 껴안고 뺨에 쪽하고 뽀뽀했습니다. 삼촌, 고맙습니다.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고마워요. 안에 들어가서 앉아 계세요. 수업 곧 끝나요. 괜찮아. 너는 계속해. 나는 아버님이랑 밖에 앉아 있을게. 저는 보람이를 안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꺼냈습니다. 자, 민준 삼촌이랑 같이 집 그리자. 보람이가 손뼉을 쳤습니다. 저는 평상에 앉아 종이를 펼쳤습니다. 건조한 설계도면에만 익숙했던 제가 서툰 솜씨로 집을 그렸습니다. 해님도 있고 꽃도 있고 네 사람이 있는 집, 아버님, 어머님, 서연, 그리고 보람이를 그렸습니다. 보람이가 그림을 보고 입을 삐죽였습니다. 한 명 없어요. 민준 삼촌이 없잖아요. 아이는 크레파스를 집어들고 집 옆에 커다란 졸라맨을 하나 더 그렸습니다. 여기 민준 삼촌.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점심 식사에는 어머님의 약속대로 갈비찜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둘러앉았습니다. 더 이상 지난밤의 어색한 공기는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셨고 어머님은 제 밥 위에 반찬을 올려주셨습니다. 서연은 보람이 밥을 챙기느라 바빴습니다. 가끔 저와 서연은 눈이 마주쳤고 그럴 때마다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확장된 가족이 되었습니다. 꼭 한 지붕 아래 살지 않아도 되는 가족, 정과 용서, 그리고 한 아이에 대한 공동의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 아버님과 어머님은 다시 아들처럼 찾아오는 사람을 얻었고 보람이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민준 삼촌을 얻었습니다. 서연은 친구를 얻었고 그리고 저는 마침내 가장 평화로운 안식처를 되찾았습니다.